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 만나뵙게 된 청소년 지도사 박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심리 및 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목차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심리의 기초, 그리고 심리적인 발달, 상담의 기초와 상담의 실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이라고 하면 인간 발달도 있고, 그리고 발달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인 측면에서, 전인적인 측면에서 변화하는 것,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 과정을 의미하는 게 인간 발달이라고 한다면, 그냥 발달이라고 하면 분화와 통합의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분화는 분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발달을 의미합니다. 자,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일정한 순서 및 방향성이 있습니다.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요.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 부위로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발달은 연속성이 있는데요.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의 속도가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죠. 조금씩 다릅니다. 유전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들어오는데요. 발달은 유전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환경과 상호작용으로도 진행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발달은 개인 차이도 존재를 합니다. 누구는 조금 빨리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는 조금 더디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진행 속도나 발달의 속도나 진행 정도는 똑같지 않다, 다르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분화와 통합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분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분열이 아닌 전체적인 통합을 의미합니다. 자, 점성 원리는 발달은 기존의 기초 위에서 다름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점성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했고요.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발달은 우리가 키가 크는 것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신체 및 심리 발달에는 결정적인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발달은 적기성도 있고요. 기초성, 불가역성, 그리고 누적성을 특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발달 과업은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성, 발달은 초기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불가역성,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면 이후에 그것을 교정하거나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불가역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적성, 유아의 성장과 발달이 요때 발달하지 못하고 결손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진행 발달이 영향을 미치겠죠.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적기성과 기초성, 불가역성, 누적성에 대한 발달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 발달 특징 한번 볼까요? 청소년기에 전기가 있고 청소년기 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로이트나 에릭슨, 그리고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 전기 때 급속한 발달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폭풍 성장하지요. 자, 급속한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청소년 전기라면, 청소년 후기는 자아 정체감이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및 성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 단계가 청소년 후기 단계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분인데요. 프로이트 소개해 드릴게요. 프로이트의 청소년기 한번 볼까요? 프로이트는 청소년기를 생식기에다가
생식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12세 이후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이제 프로이트의 5가지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짚어드리겠지만 보통 11세에서 13세 정도가 되면 시작이 되고요. 청소년기의 생식기에 해당하는 요 단계고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1, 2년 정도가 좀 빠릅니다. 인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신체 발달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이 훨씬 더 여자아이들이 빠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에릭슨의 청소년기 한번 볼까요? 이따가 이제 한 8개 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소년기에 충동적인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프로이트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사회적 갈등과 요구가 대두된다고 보고요. 그 결과 혼란과 당황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말씀을 하신 분은 에릭슨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로크라는 인물도 있고요. 루소, 스탠리 홀, 로저 바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로크 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백지설, 하얀 백지 위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결정되고 발달된다라고 본 이론은 로크의 백지설 주장했던 그 이론이고요.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루소는 자연을 강조한 인물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루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분 중에 또 한 분입니다. 스탠리 홀. 들어보셨죠? 청소년기 저도 겪었고 우리 지금 청소년 친구들도 겪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묘사를 하지요. 이때는 아동도 아니고 청소년기가 참 애매한 시기입니다. 아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아의식과 현실 적응 사이에서 갈등도 느끼고 소외도 느끼고 그리고 감정도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단계 경험하게 되죠. 이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아진 스탠리 홀의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 청소년기를 이론을 이제 강조한 분이죠. 이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로저 바커 있습니다. 스탠리 홀 질풍노도의 시기를 강조하셨던 그 스탠리 홀이 그 유전적 메커니즘을 강조했다면 로저 바커는 신체 발달을 심리 사회적 의미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인간의 발달은 욕망과 정신과 이성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프로이트, 그 다음에 에릭슨, 그리고 로크, 루소, 스탠리 홀, 로저 바커, 요분들은 조금 이론은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죠. 정신분석 이론,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전의식,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는 성욕을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프로이트는 성적 본능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구분을 합니다. 자, 구강기는 0세에서 2살까지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2살까지 뭐 해요? 자기 생각 없습니다. 자, 물고, 빨고, 먹고, 본능에 충실하는 단계죠. 자, 학문기, 여기에서는 2살에서부터 이제 그 6살까지로 들어가나요? 자, 학문기, 요 시기로 들어가면 이 학문기 때는 배변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제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나서 잘했어요 막 칭찬을 해주면
예, 너무너무 좋아하죠. 여기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단계가 항문기 단계인데요. 이 항문기에서는 우리 그 인격이 또 형성이 되는데 지나치게 빨리 배변을 가리게 하거나 너무 늦게 배변을 가리게 하거나 이럴 때 청렴, 청렴 그 깨끗한 결벽 증상이 여기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요 항문기 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 요 시기가 이제 미운 그 막 3살, 7살 말도 안 듣습니다. 요때 이제 남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복기 수면 위로 아직 올라오지 않은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에 생식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년기. 예, 생식기는 12살 이상. 여기에서는 이제 본인이 조금 판단도 할 줄 알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단계를 생식기라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안나 프로이트 한번 볼까요? 청소년 시기는 내적 갈등이 있고요. 심적으로 불평등, 심적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심적으로 불평등, 엉뚱한 행동이 지배하는 시기로 봤고요. 우주의 중심을 자신하고 동일시 여기는 게 이제 동일시 여기는 기가 청소년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제 안나 프로이트인데요. 자기 중심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기 희생과 헌신적인 면도 같이 보여주는 단계를 청소년 시기로 봅니다. 자, 안나 프로이트의 이제 방어 기제가 다양한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억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을 나타내냐면 수치심,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의식 중에서 자꾸 밀어내는 단계.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기 싫은 거는 선택적으로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선택적 망각인 상태를 억압이라고 하고요. 합리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 보호하고 체면 유지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우와 포도 문제 있어요. 포도가 넝쿨이 그 어떤 담장 안쪽에 있는데 여우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도를 열심히 따먹으려 했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합니까? 저 포도는 정말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 보호나 체면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합리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그리고 반동 형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면 자신이 갖고 있던 죄의식, 다시 말씀드리면 미혼모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굉장히 죄의식에도 시달렸을 거고요. 그렇게 그런 행동을 막상 아이를 딱 낳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올인합니다. 정말 잘 키워요. 과도한 애정도 쏟아 붓습니다. 이런 경우를 반동 형성이라고 하고요. 투사,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과 그 행동이 마치 다른 사람 탓인 것처럼 돌려버리는 일들. 어떤 결제가 잘못됐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러면 되는데 저 상사가 뭐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런다든가 아니면 우리 동료가 우리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행동을 투사라고 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퇴행성. 이거는 우리 아이가 이제 동생을 봤어요. 5살 대소변 다 가렸습니다. 참 잘 컸는데 동생이 생기면서 애기 짓을 똑같이 합니다. 밤에 오줌을 이불에 지도를 그린다든가 이런 부분들. 요 퇴행 부분은 그때 잘 아이를 보듬어 안아주고 자존감을 향상시켜주고 그러면 요건 금세 없어집니다. 요 퇴행 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전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치는 우리 이제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위협을 좀 덜 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가서 표출하는 거죠.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한강에 가서 분풀이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전치라는 표현을 쓰고요. 보상,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패나 그 약점을 보충해서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것, 이 부분을 보상이라고 하고요. 억제. 자, 억제는 해롭거나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런 생각과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계속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시험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뭐 신나게 논다든가 의식적으로 신나게 노는 활동을 하는 거를 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대치 한번 볼까요? 대치는 사람의 에너지를 원래의 목표에서 다른 목표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긴장을 해소시킨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당장 꿩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꿩이 없어요. 그럼 꿩하고 비슷한 닭이라도 데리고 온다. 그런 부분을 대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승화시키는 것. 자, 정서적 긴장이라든가 원시적인 어떤 에너지 투입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예술가를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 예술가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런 부분을 승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항은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떠오르는데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 거고요. 자유연상에 의해서 억압된 눌러진 거를 다시 상기시키고자 할 때 거부현상 일어나는 걸 저항한다고 하고요. 동일시라고 하는 거는 연예인이나 존경하는 부모님 닮고 싶어서 그대로 행동 그리고 어투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이런 부분들을 동일시라고 청소년기에 많이 일어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방어 기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화 이 부분은 자기 보호, 체면 치레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서 부모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오시면 그 얘기 먼저 꺼내십니다. 명함부터 주시고 내가 뭐 이런데 우리 애는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딴 얘기만 계속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 이거를 지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피아제의 사고인지 발달 이론 한번 볼까요? 자, 청소년기의 발달 이론 중에는 그 피아제의 사고인지 발달 이론이 있는데요. 감각 운동기, 다시 말씀드리면 감각 동작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까 전조작기가 있고 구체적 조작기가 있고 형식적 조작기가 있습니다. 자, 감각 운동기 요 단계는 이제 그냥 아기들 왜 얼굴 톡톡 치면 이렇게 고개 들리고 반응을 하잖아요. 요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조작기 단계 여기는 그 이제 직관적인 사고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직관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덕적인 실제론도 갖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 조작기 한번 볼까요?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7세에서 12세까지를 나타내는데요. 보전 개념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탈중심화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에 형식적 조작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조합적인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하는 사고도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설도 세우고 그 부분을 찾아가는 검증하는 사고도 갖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제적 참과 옳음과 그름, 참과 거짓 이런 것들도 걸러낼 줄 아는 사고도 합니다. 이때가 이제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피아제의 사고 그 인지 발달 이론의 4가지 하면 감각 운동기가 있고 전조작기가 있고 구체적 조작기가 있고요. 마지막에 형식적 조작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지발달 이론의 2번째 콜버그라는 분이 계시죠. 콜버그 하면 도덕성 인지발달 이론을
강조하신 분이고요. 여기에서는 총 6단계인데 크게 3단계로 나눈다면은 제1 수준의 그 전인습적 수준의 단계가 있고요. 제2 수준인 인습적 수준의 단계가 있고요. 제3 수준인 후인습적 수준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전인습적 단계에서는 또 2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1단계 물리적, 신체적으로서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이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을 보여지는 단계죠.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그 쾌락주의에 의해서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단계가 2단계, 여기를 통틀어서 전인습적 수준의 단계라고 합니다. 콜버그의 3, 4단계 한번 볼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는데요. 3단계,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의 단계죠.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상호 간의 조화를 중시해서 착한 소녀, 착한 소년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요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4단계, 법과 질서를 준수합니다. 자, 사회의 질서에 대한 존중을 지향하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자, 콜버그의 제2수준인 인습적 수준에서는 3, 4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3수준의 후인습적 수준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조금 이제 또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민주적 사회계약적 도덕성의 단계로서 민주적 절차로 인해서 수용된 법을 존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에 의해서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인식하는 시기가 5단계고요. 6단계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도덕성의 단계죠. 자, 개인의 양심과 보편적인 윤리 원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요게 13살 이상일 때, 중학생,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이상부터는 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단계고요. 자, 인지발달 이론 중에서 이제 콜버그 다음에 그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다가 사회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해서 새로운 이론을 발달시킨 분이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자, 여기는 정신의 창조성 그리고 고차원적인 심리 기능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론을 활성화시킨 분이기도 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발달의 그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했다면, 개인으로 봤다면 비고츠키의 인지 이론은 사회문화 현상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이론.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지금 계속 그 인물들에 대한 부분과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에릭슨의 그 발달 이론 8가지. 여기에서 제가 조금 진하게 표시해놨죠. 청소년기는 12세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 자, 청소년기를 그때를 봤고요. 이때는 자아 정체감과 그리고 역할, 혼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혼란 일으킨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 시기를 봤고요. 처음에 유아기에서는 그 신뢰감과 불신감의 심리학적으로는 위기 상황이라고 하죠. 아기들이 막 태어났습니다. 부모 외에 안 가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 단계고요. 초기 아동기, 자율성 대 수치심, 회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년 전기와 유희기 부분에서는 주도성 대 죄의식을 느끼는 단계. 학령기 5살에서 12살까지죠. 이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 근면함과 동시에 열등감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청소년기의 말씀을 드렸고요. 성인 초기와 성인기가 있습니다. 성인 초기에서는 친밀감 대 고립감을 동시에 느끼고요. 성인기로 들어오면 생산성 대 침체감,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로 들어오면 65세 이후죠. 65세 이후에는 자아 통합 대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단계로 이렇게 8단계로 발달 이론을 에릭슨은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자, 반두라 관찰 학습 이론 한번 볼까요? 반두라 관찰 학습 이론도 지금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만 지금 발췌를 해갖고 온 겁니다. 기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의 집중 과정, 보존 과정은 다시 파지, 그리고 기억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운동 재생 과정과 동기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주의 집중 과정 한번 볼까요? 자, 모델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특정, 모방할 행동에서 중요한 특징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보존 과정은 기억 속에 담아두는 거지요. 그대로.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은 관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보존 과정을 이제 반두라 관찰 학습 이론 중에서 한 꼭지고요. 운동 재생 과정 한번 볼까요?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서 언어로 기호화된 표상을 외형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단계, 신체적인 능력이죠. 신체적인 능력, 그러면 운동 재생 과정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동기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 강화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강화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강화는 학습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가받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청소년 지도사 공부하기 전에도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자아 실현, 욕구의 단계죠.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5가지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1단계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해결해야 되지요. 먹고 자고 그리고 옷 입고 이런 부분 해결해야 되고요. 2단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3단계로 넘어갔더니 소속감. 자, 요때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 그리고 애정을 갖고 소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발생되는 단계고요. 4단계는 존경의 욕구가 있고 마지막에 자아 실현, 여기가 가장 높은 단계죠.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중요하니까 꼭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기의 발달 이론 한번 볼까요? 청소년기에는 사회인지 발달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우화가 있고 상상 속에 상상적 청중이 있습니다.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은 본인이 대단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예 다르다라고 느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흡연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들을 개인적인 우화라고 하고요. 상상적 청중이라고 하면 청소년기에도 겪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성인 단계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명 상상적 청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보는데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거지도 막 그렇게 독특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실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그 자기의 이미지야 뭐 위상을 좀 손상시킨다고 해서 작은 비난을 받아도 심하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단계가 상상적인 청중이죠. 어른들도 뭐
아직 상상적 청중에 있는 어른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옷을 하나 사입고 나가면 누가 뭐 본인만 보는 것 같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부분들이 상상적 청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상담 한번 볼까요? 청소년기의 상담의 기본 원칙, 라포 형성이죠. 공감을 형성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상담에서는 크게 위기 상담이 있고, 촉진 상담이 있고, 예방 상담이 있고, 발달 상담이 있습니다. 자, 위기 상담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들이 위기인지? 자, 자살을 기도합니다.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사망, 주변에 누군가의 이별, 실연, 직장, 실직, 이런 부분들을 상담 문제로 들고 오셨다면 이거는 위기 상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지지도 필요하고 직접적인 개입도 필요하지만 적합한 치료기관, 병원 이런 데 의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위기 상담은 그냥 일반적인 상담사가 섣불리 상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촉진 상담이 있죠. 이 부분은 직업 부분에 있어서 이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가는 게 좋은지, 학업, 진로 선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오는 게 촉진 상담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개인 상담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해주지만 행동을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지시 형태까지도 갈 수가 좀 있습니다. 예방 상담 한번 볼까요? 예방 상담은 성교육, 약물 교육,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든가 자살,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상담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과 그 연결해서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발달 상담 한번 볼까요? 발달 상담은 긍정적인 개념의 발달로 이제 뭐 청소년기에서는 진로나 진로 탐색이 있을 수 있고요. 중년기에서는 이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노년기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발달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 발달 상담에서의 문제점을 들고 오신 분들한테 상담을 해줄 때 상담자의 활동으로서는 개인적인 발달과 관련된 개인 상담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 결정의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이제 상담과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심리 치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상담을 하는 목표를 보면 내담자의 그 문제 행동이라든가 그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그 정신 건강도 이제 증진하도록 해야 되고요. 상담은. 그리고 대인관계도 개선시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상담의 한 꼭지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상담은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인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 심리치료, 상담치료라고 하는 거는요, 상담치료는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정신과 의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임상 심리 전문가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지요. 자, 상담은 일반적인 그 내담자, 정상적인 내담자가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담 치료라고 하는 거는 환자입니다. 아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요. 장소도 역시 상담 치료는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집에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진료 기관을 선택해서 받는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상담은 상담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처럼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상담은 그 단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 20회기를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담 치료의 경우는 병원을 다니거나 진료기관을 선택해서 다닐 경우에는요, 20회기가 훨씬 넘습니다. 거의 한 100회기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상담 치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용은 상담은 대부분 무료고요. 상담 치료는 유료로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상담사, 그러면 어떤 분들이 상담사를 하고 상담사의 자질과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는 인간적인 자질을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하러 온 친구들한테 인상 쓰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공감적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와 인간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충분히 존중합니다라는 그런 나포 형성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태도도 참 따뜻하게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거리면서 상담을 하실 때 그러신가요? 그러시지요? 이러면서 반응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소양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내담자가 갖고 온 상담에 대한 내용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들이 같은 상담 내용을 들고 오더라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심리학적 지식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상담을 할 때 너무 같이 막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살짝 분위기를 봐서 유머도 섞어가면서 이런 자질도 갖추어야 되는 게 청소년 상담사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본 원리 한번 볼까요? 자, 청소년 상담을 할 때 모든 상담에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비밀 보장이 단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내담자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요. 이때는 보장 아닙니다. 비밀 보장 아닙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부모님이 혹은 법적인 보호자가 요청이 있을 때, 이럴 때도 비밀은 원칙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하나, 내담자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범죄 사실이 있어요. 이럴 때도 비밀 보장 원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이때도 건네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타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도 이때도 비밀 보장 원칙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본 원칙은 비밀이지만 이 비밀이 예외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 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여기에서 보셨죠? 학대받다고 느꼈을 때, 학대를 받았다고 내담자의 부모님이 요청을 하셨을 때, 법적인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의 주요 기법을 한번 볼까요? 자, 선택적 경청을 한다고 했고요. 반영과 수용, 그리고 질문,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바꾸어 말하기, 명료화, 구조화, 그리고 이제 해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택적 경청은 어떤 뜻이냐면,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핵심에서 벗어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경청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요 내담자가 다시 원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향을 조금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본질에 충실한 그런 상담을 의뢰할 때는 경청을 하셔야 되지만 본질에서 벗어날 때는 경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반영, 요거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상담을 들을 때는요, 내담자의 얼굴, 표정, 그리고 언어 외에 제스처, 그리고 눈빛, 말투, 그리고 몸짓,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어떤 자세로 상담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언어 부분 외에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그 상담자가 캐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 기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하는 부분, 내담자가 상담을 할 때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담자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예, 아, 그러시지요. 아,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줄 때 상담자가 내담자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를 내담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 질문. 상담자는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질문이 많으면 흐름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때 하냐면 내담자 얘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질문도 하나의 기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꾸어 말하기 한번 볼까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상담하시는 분이 자기의 표현 방식으로 아, 이렇게 되셨을까요? 라고 내담자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방법, 요거 바꾸어 말하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료화시키는 것, 내담자가 상담을 할 때 어떤 단어나 뭐해요? 그리고 모순돼요. 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구조화시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여행을 이제 상담을 여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여행의 방향, 이정표, 노정 표시 이런 것들을 비유한 단어를 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해석하는 부분은 상담자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이 시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잘못 해석하고 들어가면 그 내담자의 그 다음 상담이 진행이 안 되고 말문을 딱 닫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잘 들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직면화 단계가 있고요. 내담자가 자기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고요. 침묵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 처음에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이럴 때는 내담자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담자가 다루어야 될 부분은 그 침묵 속에서 내담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그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기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 내용을 요약해 주는 방법들, 그 다음에 조언하고 충고하는 방법,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조언과 충고도 필요합니다. 이때는. 근데 이제 성인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조언하고 충고하는 부분을 잘 시기도 보셔야 되고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상담의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청소년 상담의 이제 주요 이론 한번 봅시다. 정신분석학적 상담 이론 한번 볼까요? 자, 프로이트 또 나왔습니다. 자, 1880년대 창시됐죠. 그리고 1910년 이후에는 후계자에 의해서 수정 보완이 됩니다. 정신분석학적 상담 이론이죠. 자,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인 존재로 가정해서 인간의 행동 기본이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는 욕망에서부터 동기화된다라고 봤습니다. 원초아가 나오고 그리고 자아가 나오고 초자아가 나옵니다. 초자아가 가장 높은 단계죠. 도덕적인 원리, 양심의 원리에 따르는 그런 이론이고요. 인간중심 상담 이론 한번 볼까요? 칼 로저스에 나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한 이론이 칼 로저스의 내담 중심, 인간 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행동주의 상담은 자, 크롬볼츠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는 그냥 크롬볼츠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그 행동주의 그 상담을 접근한 건 파블로브. 자, 고전적인 조건 형성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헐의 학습 이론도 있고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도 있습니다. 자, 심리 부분이라든가 청소년 지도 방법이라든가 여기가 이제 좀 과락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론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암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이래서 이제 그런데 청소년들이 접하는 환경이 그들의 정서를 결정한다라고 보고요.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의 결과가 그 행동의 지속 여부를 계속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여지는 이론입니다. 자, 집단 상담하고 개인 상담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단 상담하고 개인 상담이 유사점, 비슷한 점을 보면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들이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의 수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과 그 개인 상담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보호하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데 집단과 개인 상담의 차이점을 한번 봅니다면 집단 상담은 남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그리고 행동 반응을 즉각적으로 시도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모여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타인과의 친밀감에 관한 경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에서는 본인이 타인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상담자한테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면 상담의 기법 중에 집단 상담자한테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가족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가족 상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족 상담이 필요해요. 우울하다든가 불안한 거,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가 있어 보여요. 내 자녀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결혼 생활에서 지금 부부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적합한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가족 중에 정신병력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우울증, 정신지체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가족 상담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 부분은 그냥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청소년 진로 상담 한번 볼까요? 자, 청소년 진로 요새 교육부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진로 탐색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진로 탐색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 전문가,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직업 전문가가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우리 학생들한테 직업에 대한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요. 학교에서는 1년에 적어도 전문 직업인을 우리 학생들이 글쎄요, 적어도 한 3번, 2번 이상들은 만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 이제 학생들이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듣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직업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학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참 많이 받게 되는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에서는 어떤 부분 학교에 진로부장 선생님들이 계세요.
진로부장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 분들과 학생들이 1대1로 상담을 신청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그 자료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진로 상담 선생님을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이 만난다 그러면 아마 진학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관에도 진로 직업 체험 센터가 있어요. 그 진로직업체험센터 안에는 전문 상담사 분들이 또 계십니다. 비상근으로 계시는데 상담을 신청하면 100% 비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과 가장 적합한 그 상담을 신청한 학생과 연결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고 진로 부분은 진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 직업 탐색이라든가 이런 수업에 전문 직업인들을 선택해서 만나서 질문하고 그리고 수업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을 쭉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상담 중에는 이제 사이버 상담도 있어요.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 상담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5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